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김명우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국회 법사위 국감장에는 전례 없는 광경이 연출됐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증인으로 나온 건데 이 전 부지사는 대북 송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 확정 판결을 받은 인물이죠. 필요하다면 복역 중인 사람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겠습니다만 민주당은 앞서 열렸던 각종 청문회에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진술회유 술파티 주장을 펼 수 있게 국회에 또 판을 깔아줬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오늘은 당시 수사검사도 술자리에 동석했다는 주장까지 내놨지만 같은 국감장에 있던 해당 검사는 사실 무근이라고 했습니다. 국정감사가 국민들에게 더 혼란을 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수갑을 풀고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법사위 국감에 나온 이 전 부지사는 또다시 술자리 회유를 주장하며 당시 박상용 검사도 함께 했다는 주장을 새롭게 내놨습니다. 박상용 검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박상용 검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술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같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진술을 요구하며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던 아들을 언급했다고도 했습니다. 아들에 대해서도 구속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박 검사는 즉각 술이나 음식이 반입된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감찰 결과가 나오면 아마 알게 되시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지난해 10월에도 박 검사 탄핵 청문회에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형을 받고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를 불러 술파티 주장을 할 기회를 줬습니다. 지난달엔 이른바 검찰개혁 청문회를 열고 사기전과 구범인 관련자를 불러 진술 조작을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본질은 그렇게 셀 수 없이 진행된 진술 세미나, 즉 회유와 그에 따른 말맞춤입니다. 국민의힘은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민주당이 이 전 부지사 재판 뒤집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가장 열심인 것은 재판 뒤집기입니다. 국정감사장이 대북 송금 뒤집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술파티 회유 의혹과 관련해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수사로 가지 않을까 한다며 감찰 결과를 보고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법사위 국감에서는 야당이 성역이냐고 비판하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대북 송금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이 있고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최측근입니다. 증인으로 나온 박상용 검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교체되는 과정에 김 실장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해당 변호인은 김 실장과 소통한 건 맞지만 사임은 스스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기존 입장과 달리 쌍방울그룹의 방북 비용 대납을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날은 2023년 6월 9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 이 전 부지사 측 설주환 변호사가 돌연 사임했습니다. 당시 수사팀이던 박상용 검사는 그 배경에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의 김현지 님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고 왜 자백했느냐고 따지고 변호사를 자르려고 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고 위증교사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박 검사는 새로 선임된 변호사는 검찰 조사를 방해했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이 전 부지사는 설 변호사가 검찰 편을 들다가 스스로 사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을 도왔다라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습니까? 이제 제가 진술할 내용을 정리해 갖고 왔는데 그것이 딱 검찰이 바라는 바였었습니다. 설 변호사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당시 이재명 대표의 보좌관이던 김현지 실장에게 사건 관련 보고를 했다며 사임 과정의 소통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대표의 어떤 소송 관계라든지 이런 법적 분쟁을 거의 컨트롤 타워였어요. 저도 이분한테 전화 드렸었죠. 다만 김 실장으로부터 질책을 당한 건 아니었고 이 전 부지사가 입장을 바꿔 스스로 사임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네, 이처럼 김현지 실장은 이미 국감의 핵심 논쟁 대상이 됐습니다. 국감장 곳곳에서 김 실장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가 충돌했고 오전엔
김 실장의 이름이 등장하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판결문을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공개하면서 민주당과 대통령실까지 일제히 들고 일어났습니다. 국회 과방위 국감에선 민주당 김우영 의원이 박정훈 의원의 문자와 전화번호를 공개하면서 욕설까지 오갔습니다. 김창섭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현지 실장이 등장하는 두 건의 판결문을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민운동가로 활동하던 2004년 특수 공무집행 방해 사건 때 김 실장이 욕설을 하며 성남시 의원들을 함께 막은 것으로 나옵니다. 전 통진당 의원의 판결문은 잘 알고 지낸다고 돼 있습니다. 김일성 추종 세력인 경기 동부연합과 연결이 돼 있었다는 내용도 추가로 확인이 된. 민주당은 곧바로 논평을 내고 색깔론, 망상이라고 비판했고 대통령실도 정성조차 부족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50대도 안 먹힐 프레임입니다. 당에서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방위 국정감사에선 민주당 김우영 의원이 관련 내용을 언급하며 한 달 전 박 의원에게 받은 비난 문자를 전화번호와 함께 공개했습니다. 사적 보복을 하는 저런 사람이 오늘 김일성 추종 세력에 의해서 대통령실이 연계되었다라는 허위 사실을 발표를 했어요. 박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 욕설을 했다가 퇴장 명령을 받았고 국감이 한때 파행하기도 했습니다. 박정훈 위원에게 퇴장해 주실 것을 명합니다. 박 의원은 김 의원이 자신이 보낸 욕설을 지운 채 문자를 공개했다며 김 의원이 먼저 멱살잡이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현지 실장에 대한 지금 경기 동부연합과의 연결고리가 드러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커질 것 같으니까 메신저로 공격하는. 국민의힘은 김 의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국회 윤리위 제소를 예고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국회 과방위 국감 상황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수갑을 차고 체포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며 대통령에게 밉보이면 이렇게 되는 거냐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이 전 위원장을 향한 민주당 의원들의 공세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석방 열흘 만에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진숙 전 위원장은 경찰의 체포가 비상식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한테 한번 밉보이면 당신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 될 것이다. 그런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 조사 이후 숨진 양평군 공무원과 자신의 사례를 비교하며 얼마나 공권력에 폭력을 당했는지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 청구를 대통령실이 사전에 알았을 거란 취지의 주장도 했습니다. 체포영장이 2번 청구가 되고 기각이 됐었고 반려가 됐었고 3번까지 영장이 신청됐는데 대통령실에서 몰랐겠나.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들면 이렇게 된다는 일종의 경고였다며 이 전 위원장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들면 이진숙처럼 된다라는 전 국민을 보라고 보낸 메시지라고 경고 메시지라고 봅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의 발언 태도 등을 문제 삼으며 거짓 주장에 대해선 위증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답변할 경우에 위증의 죄를 묻겠다는 점을 위원장께서 경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직일 때와 달리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공세는 상대적으로 줄었는데 정치적 체급을 띄워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어제 법사위 국감 초유의 사태의 중심에 있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심야에 다시 국감장에 돌아와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자신을 둘러싼 소위 대선 개입 의혹을 좀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재차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대법원 현장 국감에 나서는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마무리 발언을 위해 12시간 만에 국회로 돌아온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권이 제기한 이른바 한덕수 회동 의혹에 대해 직접 답했습니다. 직접 시청하셨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조 대법원장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배경에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도 판결 경위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는 오랜 법원이 있습니다.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이견을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신뢰받는 사법부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법관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사법권 독립을 굳게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발언을 마친 조 대법원장은 여야 법사위원들과 인사나 악수는 나누지 않고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대법원 현장 검증에서 공세를 이어갈 걸로 보이는데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네, 이처럼 조 대법원장이 직접 대선 개입 의혹에 선을 그었는데도 민주당은 사법부 수장의 말을 전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 대법원장의 사퇴 압박을 이어갔는데 국감이 시작부터 망신 주기 식으로 흐르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이동 기자입니다. 자정 무렵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박지원 의원에게 발언권을 줍니다. 네, 1분 드리겠습니다. 대법원장께서 조용히 하세요. 오신 것은 끝까지 감사하기를 하십니까? 예정이었던 질의에 국민의힘이 반발했지만 박 의원은 아랑곳 않고 조 대법원장의 사퇴 의향을 추궁했습니다. 이 책임을 지고 사퇴할 용이 있습니까? 박준태는 조용히 하세요. 제자리에 들어가세요. 경고합니다. 어디서 사태 지르고 행패야? 끝내기로 한 거 아니에요? 추 위원장 본인도 질의를 했습니다. 대상 사건 기록을 언제 가지고 가서 보시게 됐습니까? 결국 오전에 90분 동안 진행된 초유의 대법원장 상대 국감 질의가 종료 직전 또다시 6분여간 반복된 셈입니다. 국민의힘은 조리돌림이 인민재판 수준이라며 여권 법사위원들을 비판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과 여당 탈레반급 강경파 의원들의 조리돌림 인민재판 수준이었습니다. 친여 성향의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조요토미 히데요시란 합성사진까지 들고 나온 데 대해선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망신주기 프레임에 갇히지 않겠는가라며 본질적 답변을 이끌어내는 회의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공교롭게도 국정감사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증언 거부를 하면 안 된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두고도 여러 해석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한 말이라고 했지만 어제 국회에서 증언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감사에 대한 공직자들의 협조를 당부하며 국회에서의 거짓말과 증언 거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서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한다든지 이거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작년부터 국회에서 증언 요구하면 거부하고 말이에요. 되도 않은 이유로. 대통령실은 국무위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며 나온 말로 특정인을 겨냥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여당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계엄 관련 위증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회 위증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나쁜 짓 했으면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질서 유지가 되지. 그래서 위증 사건 고발을 내가 알기로는 수없이 했는데 왜 수사를 안 합니까? 국민의힘은 결국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보복 수사를 지시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다 보복하라는 거 아닙니까? 국회에 나오는 증인한테 위증으로 엄벌하라. 국회에서 고발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임에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이렇게 수사지하는 것 정당합니까? 또 경기지사 시절 국감에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은 없었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을 받았던 이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네, 정치 현안에 한 발 더 들어가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 에디터와 함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정치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뭡니까? 네, 조희대 때리기 경연대회입니다. 어제 법사위 국정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모욕 주기 위한 경연장 같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은 조 원장이 나가지 못하게 증인석에 앉혀놓고 90분간 이 뭐 조리돌림 하듯이 계속 질문 공세를 폈는데요. 이게 관례에도 어긋나고 상권 분립도 훼손했다는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질문 내용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조 원장과 관련 인사들이 모두 부인하는데도 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정상명 전 검찰총장과 만났는지 계속 추궁을 했습니다. 근거가 없는 이른바 설을 갖고 대법원장을 피의자 취급을 하듯이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 재판 과정을 밝히라 한다거나 또 무죄인데 왜 유죄라고 판결했느냐 또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런데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감을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 합의 과정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게 법 규정입니다. 이게 정면 배치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 원장을 임진왜란을 일으킨 토요토미 히데요시에 비유를 해서 조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했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친일로 몰아붙인 것이죠. 그래서 이 조 원장이 결국 자정무렵에 국감장에 다시 나와서 다시 해명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는데요. 이 일각에선 인민재판 보는 것 같다. 또 면책 특권이 있다고 하지만 이거는 모욕죄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모습은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여당 의원들이 이 선명성 경쟁 때문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과거에 대법원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전례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 돌아보면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은 대법원장의 국감 증인 출석을 막았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뭐 추 위원장 말대로 과거 이승만, 박정희 정부 때는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뭐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1948년에 법원조직법 처리할 때 직접 국회에 나와서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진만 민복기 대법원장도 1967년 70년 국감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이 뭐 국회 제도다 이 전례가 바뀌어서 이런 적이 없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야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국감 나오라 했는데 그때 민주당은 상권 분립 침해와 불참 관례를 앞세워서 이 반대하고 무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는 완전히 딴판을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모습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국회 출석 거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말입니까? 네, 일단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대통령은 행정부, 사법부에 대한 견제는 국회 의무이자 권한이다 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국회가 잘했다는 의미죠. 그다음에 출석 거부나 위증 인사는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누구라고 특정은 안 했지만 뭐 누가 봐도 조 원장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를 겨냥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나오는데요. 특히 조 원장 논란에 직접 나섰다는 것 대통령이 그리고 또 추 위원장의 손을 들어준 모양새다 이게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법 유죄 판결을 내린 조 원장에 대한 이 대통령의 부정적 인식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제1부속실장 카드로 반격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이 국회 운영위까지 연기하면서 김 실장을 못 나오게 했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보다 김현지가 더 위냐, 눈물겹다, 뭐 이런 비판을 내놨는데요. 이 박정은 의원은 김 실장이 김일성 추종 세력인 경기동부연합과 연결됐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 수사검사였던 이 지금 현재 교수인 사람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변호인이 김 실장의 질책을 받고 교체됐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저희가 또 당시 변호인과 통화해 보니까 김 실장과 그런 소통을 한 게 맞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이 사실과 같다는 얘기죠. 민주당은 뭐 근거 없는 색깔 공세 이런 반박을 했습니다만 여당이 조이대로 장군 하자 장기에서 야당이 김현지로 멍군 이런 부른 형국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이대, 네. 김현지 공방 네. 어느 쪽이 화력이 더 클 것 같으세요? 네. 일단 조 원장 국감 출석은 사실상 어제로 마무리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새로운 의혹이 제기된 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사법부 독립과 관련된 문제라 여론도 반드시 여권에 우호적인 건 아닙니다. 이 반면에 김 실장 문제는 야당이 국감 내내 아마 파상 공세를 펼 걸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조 원장은 국감에 불러내면서 왜 김현지는 봐주느냐 또 이런 비판 여론도 없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황이 장기화될수록 이건 여당의 유리한 게임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 에디터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통일부 국정감사에선 이른바 두 국가론이 논란이 됐습니다. 정동영 장관은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거라고 말한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을 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정부 내 다른 외교 안보 수장들이 밝혔던 견해와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신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은 남북관계에 있어 두 국가론을 계속 주장할 것이냐는 야당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평화적 두 국가가 될 때 평화 공존이 가능합니다. 정부의 입장으로 저는 확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과 조연 외교부 장관이 정부 차원에서 두 국가론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것과 배치됩니다. 남북이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 있는 특수 상황임을 이라는 것이 저희 정부 입장입니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이 북한을 주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취지의 말도 했는데 이 역시 북한이 주적이라고 한 안규백 국방장관 발언과 다릅니다. 정부 내 이른바 자주파와 동맹파의 주장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정 장관은 모두가 자주적 동맹파라고 반박했습니다. 자주가 없는 동맹은 줏대가 없는 것이죠. 정 장관의 두 국가 주장에 야당은 위헌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헌법에 의하면 이 장관님께서 주장하시는 평화적인 두 국가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통일부는 개성공단 재추진을 위해 평화협력 지구추진단을 복원하는 내용이 담긴 조직 개편안도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상황에서 개성공단 복원에 합의할 가능성이 낮은 데다 실제 추진하더라도 UN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팀에 백혜령 경정을 투입하라고 지시했죠. 그런데 검경 합동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이 지시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고발인인 백경정이 수사에 참여하면 공정성 논란이 일 거란 이유를 들었는데 현 정부 들어 파격 승진한 임 지검장이 왜 이러는 건지 주원진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 동부지검이 오늘 오후 공개 입장문을 냈습니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은폐 의혹과 관련해 백혜룡 경정이 본인이 고발한 사건을 셀프 수사하도록 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백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합류시키라고 지시한 지 이틀 만에 이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낸 겁니다. 또 수사팀 교체 주장은 아무 이유가 없고 방대한 수사가 진행된 만큼 합동수사팀장을 교체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임 지검장은 4시간 뒤 SNS에 인사지휘 수용 의사를 밝히며 한 발 물러섰지만 수사의 공정성 우려에 대해서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인사 반발로 비춰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은 내일부터 한 달간 백경정을 세관 마약수사팀에 파견 명령을 내렸는데 동부지검은 백경정에게 별도 수사팀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별도로 수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서 실질적으로 수사 진행하도록 하라는 거 아닙니까? 검사가 백혜령의 지휘를 받을 사람이 있겠느냐 말이지 현실적으로. 대통령실은 임 지검장이 수사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처음 불꽃이 튀며 갑자기 폭발하더니 연쇄 폭발로 이어지면서 불길은 순식간에 거세졌습니다.
국가의 주요 행정 시스템을 송두리째 집어삼키는데 4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김다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5층 7-1 전산실. 안전모를 쓴 남성이 쪼그리고 앉아서 전동 드릴로 작업을 합니다. 오후 8시 16분 갑작스러운 폭발과 함께 불꽃이 터지고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1분 30초 뒤 2차 연쇄 폭발과 함께 전등이 나가고 작업자는 혼비백산 대피합니다. 첫 폭발 뒤 약 3분 만에 소화기를 가져와 뿌려보지만 순식간에 거세진 불길과 연기에 진화 시도는 실패합니다. 배터리에서 발생한 화재는 열폭주 현상이 발생하며 고작 3분 반 만에 걷잡을 수 없게 번지며 서버실을 집어삼켰습니다. 신고를 받고 6분 만에 출동한 소방당국도 거센 불길과 160도까지 치솟은 내부 온도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저희 대원이 화점까지 진입하기는 곤란한 상황이었고 내부 열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거에 주력하였습니다. 배터리 이전 작업은 통상 충전율을 30% 이하로 낮춘 뒤 해야 하는데 경찰은 작업자들이 이를 어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재로 마비된 정부 시스템은 모두 709개, 현재 되살린 건 297개로 복구율은 41.9%에 불과합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 공무원 사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인 측은 특검이 고인이 답하지 않은 내용을 조서에 넣었다며 조작 수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조작이나 강압 수사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숨진 양평군 공무원 측 박경호 변호사가 김건희 특검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공개했더니 자필 메모를 받아봤거든요. 박 변호사는 고인이 받지 않은 질문과 답이 조서에 담겼다며 특검의 조작 수사를 주장했습니다. 이런 질문도 없었고 답변도 예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작성이 됐다고 합니다. 강압적인 수사로 허위 진술을 하게 됐단 말을 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다른 분의 진술 내용을 이제 그대로 따다가 예라고 답변을 아예 타자해놓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는 고인이 심야 조사에 서면 동의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에 특검 측은 확인된 진술 조작은 없고 강압 회유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심야 조사 동의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조서와 수사 기록 확인서에 동의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했습니다. 특검은 자체적으로 감찰에 준하는 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지만 야당과 법조계에선 셀프 조사는 신뢰할 수 없다며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와 담당 수사팀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오늘 양평군 공무원의 연결식이 열렸습니다. 눈물로 배웅한 동료들은 강압 수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당일 유족에게 유서 촬영본만 공개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고인을 실은 운구차가 들어옵니다. 1992년 공직에 몸담은 뒤 33년, 양평만 수십 년 지켜온 고 정희철 단월면장의 마지막을 지켜보는 동료들은 눈시울을 붉힙니다. 억울하다, 강압적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극심한 압박과 모욕 속에 떠나셨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당신을 기억하며 고인의 마지막 근무가 된 단월면장으로서의 1년은 주민들도 잊지 못합니다. 후배 남녀 공직자들 포함해서 스스럼 없이 편안한 선배로 계셨던 분이고 저는 면 주민분들한테 거의 수상을 받는 분이세요. 연결식을 여는 것도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경찰의 부검 탓에 당초 계획보다 이틀 늦게 열린 겁니다. 부검에 대해 경찰은 나중에 유족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인의 유서를 원본이 아닌 촬영본으로 유족들에게 보여준 점에 대해선 미흡했다고 사과했습니다. 동료들은 강압수사 의혹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한수한 강압적 조사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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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은 여전히 강압수사를 부정하는 상황. 경찰은 고인이 남긴 유서에 필적 감정을 의뢰하고 부검 결과를 기다려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정부가 캄보디아 감금 피해 대응을 위해 합동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합니다. 고문을 받고 숨진 대학생의 통장에선 수천만 원이 인출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한국인 명의의 통장은 현지 범죄에 번번이 이용되고 있는데 통장 한 개당 2천만 원에 거래된다고 합니다. 먼저 구자형 기자입니다. 충남의 한 대학에 다니던 박모 씨는 동급생 홍모 씨의 제안을 받고 지난 7월 중순 캄보디아로 출국했습니다. 홍 씨는 현지에 가면 통장을 거액에 팔 수 있다는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캄보디아 현지 교민은 범죄단체가 한국인을 유인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말합니다. 2천만 원인데 1,000만 원을 통장 주인 주고 1,000만 원까지 둘이 논아 쓰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 경찰은 박 씨 계좌에 입금됐던 수천만 원의 돈이 국내에서 인출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현금 인출에 관여한 사람은 최소 3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이들이 박 씨 계좌를 대포 통장으로 이용하면서 범죄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 씨의 휴대전화도 범죄에 이용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핸드폰 아마 다 뺏어서 걔네 뭐 보이스피싱 용어로 쓴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범죄 조직들은 납치, 감금한 한국인들을 도박 등으로 빚을 지게 한 뒤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등을 강요하는데 이에 가담한 일부는 현재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한국인 80여 명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합동대응팀은 내일 캄보디아로 출국해 구금된 한국인 송환과 경찰관 파견 문제 등을 논의합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캄보디아에서 감금과 폭행을 일삼는 일당들은 대부분 카지노가 있는 대형 리조트를 근거지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리조트가 많은 시아누크빌이라는 지역에 저희 취재진이 직접 가봤습니다. 피해자들이 쉽게 탈출하지 못하도록 구조물도 설치돼 있었다고 합니다. 캄보디아 현지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황재영 기자, 오늘 감금시설 일대를 둘러보니 어땠습니까? 네, 저희 취재진이 오늘 낮에 캄보디아의 구금시설로 알려져 있는 대형 리조트들이 늘어선 거리를 둘러봤는데요. 한낮에도 거리에는 사람이 없어 을씨년스러웠고 리조트마다 거대한 담벼락과 철조망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또 리조트 출입구를 지키고 있던 조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저희 취재진이 탄 차를 계속 노려보면서 마치 범죄 도시를 연상케 했습니다. 이곳 리조트 안에는 아직도 한국인을 포함해 수많은 사람이 감금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현지에서 한국인 구출을 돕는 분도 만났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곳에서 한국인을 6년째 탈출을 돕고 있는 오창수 선교사와 동행했는데요. 오 선교사는 이곳에 감금된 한국인들이 폭행과 감금 그리고 고문까지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타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뭐 살갗이 막 그냥 변색이 된다든가 아니면 새파랗게 막 죽어있는 피처럼 온몸이 전기 고문을 갖다가 너무 심하게 받아가지고 발톱 같은 데, 손톱 같은 데가 막 이렇게 타버린 같은 이런 모습들도 제가 봤습니다. 오 선교사는 올해만 벌써 한국인 50명가량을 구출했지만 삼엄한 경비 탓에 10명 정도는 구출하지 못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미 그 안에 시설에 들어가 있는 중국의 어떤 그 사람들과 이미 다 결착이 되어 있어요.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어딘가에는 총이 있어요. 이곳 교민들도 개별적인 구출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의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TV조선 황재영입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지만 박 전 장관 측은 장관으로서 통상 업무를 수행한 거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희준 기자, 영장 심사 결과 나왔습니까? 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장관은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의 영장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시작돼 약 4시간 40여 분간 진행됐습니다. 박 전 장관은 법원을 빠져나가면서 취재진 질문에 짧게 답했습니다. 오늘 심사에서 어떤 부분 소명하셨습니까?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내란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뒤 법무부 검찰국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 출입국 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켜라,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휴대폰 자료가 일부 삭제된 점 등을 들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박 전 장관 측은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본부 수용 검토 등에 대해 계엄 상황에 법무장관으로서 해야 할 통상적 업무였다고 했습니다. 또 휴대폰을 폐기한 적도 없고 포렌식을 통해 자료도 복원됐다며 특검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TV조선 조유진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첫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 측에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으로 혐의 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한 혐의에 대해 그동안 침묵해왔습니다. 통일교 털탁 알선 혐의 인정하시나요? 하지만 오늘 첫 재판에 나와선 전달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전 씨 변호인은 2022년 윤용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제공받았다며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한 건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금품을 받을 당시엔 청탁이 없었다며 사후 청탁만 존재해 알선 수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무죄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양형상 좀 유리한 판결을 받아보자라는 취지가 포함된 거 아닌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 공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1억 원을 받은 건 맞지만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은 금품을 전달했다는 전 씨 주장에 대해 처음 듣는 의견이라며 추후 김 여사 재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제주 해안가에서 수상한 포대자루가 발견됐습니다. 열어보니 마약이었습니다. 무려 66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김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산일출봉이 한눈에 보이는 제주 광치계 해변. 인근엔 올레길에 리조트까지 있어 수많은 사람이 찾는 유명 관광지입니다. 추석 연휴였던 지난 7일 오전 이곳에 수상한 물체가 떠내려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대형 포대엔 해양 쓰레기와 함께 은박지와 비닐봉지로 겹겹이 싼 벽돌 모양의 물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무거워서 이상하다. 그래서 우리도 하치장에 물건을 갖다 놓은 다음에 한 3, 4일 지나서 신고를 했지. 그래서 해경이 와서 그걸 가져갔지. 해경이 포장을 뜯어보니 봉지에 쌓인 흰색 가루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수상한 물건은 마약인 케타민이었습니다. 진통 효과가 있어 마취제 등으로도 쓰이지만 강한 환각 증세를 불러일으켜 신종마약으로 분류됩니다. 1kg짜리 블럭이 20개거든요. 그게 뭐 클럽 마약이라 해가지고 유행한다 하더라고요. 수거된 케타민은 20kg가량으로 1회 투약분이 0.03g인 걸 감안하면 66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시가로는 60억 원에 달합니다. 마약이 담겨있던 벽돌 모양 블럭 겉면에는 차라는 한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해경은 한자 운하권 국가에서 들어온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유입 경로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정부가 이번 주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를 예고하면서 막차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집도 안 보고 수십억 원대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계약이 깨질까 불안해 계약금을 미리 더 넣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 이유경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서울의 한 한강변 아파트 단지. 규제 발표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부동산마다 문의 전화가 빗발칩니다. 32평 같은 경우에 27억, 28억 정도 보셔야 됩니다. 전세를 낀 매매, 이른바 갭 투자가 가능한 지역인데다 재건축 기대감까지 겹치며 2달 새 많게는 6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이제 한강변이면서 교통이 사통팔달, 또 학군이 받쳐주고 강남 지역도 또 가깝고. 성동구와 마포구, 광진구 등 한강벨트 지역은
토어제로 묶이기 전에 서둘러 갭 투자를 하려는 매수자들이 몰리면서 거래가 되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 가능한 매물이 급감하면서 집을 직접 보지 않고 계약하거나 지방분들이 막 거래도 많이 하셨어요. 지방에 투자할 데가 없다. 한강 뷰만 나오는 사진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거 사진 보고도 30억 넘는 적도 있어요. 계약이 깨지지 않게 일부러 계약금을 더 보내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돈 3천 들어가야 되는데 5천만 원씩 넣어버리지. 아예 못 깨게 많이 넣어버려. 그리고 계약할 때 10% 아닌 20%씩 넣어버려요. 이 같은 시장 과열에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거품 붕괴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우리 금융위원장님 맞죠? 제 말이. 이게 폭탄 돌리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터질 일이죠. 정부는 규제 지역을 늘리고 대출을 더 조이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 대책을 이번 주에 내놓을 예정이지만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는 수요 억제책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강남 아파트 재건축 문제를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국혁신당 조국 비대위원장이 때 아닌 입씨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공급을 늘리는 게 집값 잡는 길이라고 주장하는데 조 위원장은 강남 재건축이 집값 폭등을 부추길 거라고 반박합니다. 강남 재건축 문제, 나아가 서울 집값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신 기자, 조국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을 하는 겁니까? 네, 조국 위원장은 강남 등 상급지의 재건축 활성화가 집값을 급등시키고 그 여파가 주변 지역까지 번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강남벨트 중심의 규제 완화와 재건축 활성화 정책 등은 오히려 집값을 부추길 우려가 큽니다. 조 위원장은 오늘도 오세훈식 재건축은 무주택 서민과 청년의 주거 불안과 비용을 키워 서울을 떠나게 만든다고 연일 오 시장을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과 서울시는 그럼 어떤 입장입니까? 오 시장은 문재인 정부 때 해제된 재건축 재개발로 서울에 공급되지 못한 주택이 28만 호라고 응수했습니다. 서울시도 단기적 가격 상승만을 우려해 공급 골든타임을 또다시 놓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양쪽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뭐 다소 상식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럼 해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네, 강남의 노후 단지들은 대체로 70년대 후반에 지어져서 보시는 것처럼 40살이 훌쩍 넘었습니다. 음마 아파트 등의 안전 문제는 오랫동안 꾸준히 지적되었죠. 그리고 재건축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재산 가치를 올리는 건 주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이기도 합니다. 서울에는 더 이상 개발할 빈택지가 없기 때문에 재건축이 아니면 새 아파트를 공급할 방법이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럼 재건축을 통해서 강남 집값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재건축으로 강남 집값을 잡을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애초에 강남 아파트 값은 재건축이나 대출 규제, 세금 제도와 상관없이 우상향하고 있었습니다. 오 시장 말대로 강남 재건축을 늘리더라도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강남에만 포커싱이 맞춰져서는 안 되고 구도심 지역의 재건축이 가장 좀 필요로 하는 그런 공급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걸 활성화시켜야 된다. 강남 재건축 문제 정말 고차방정식인데 이 강남 집중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재건축을 통해 주민들이 이익을 얻는 만큼 임대 세대를 짓거나 공공시설을 기부 체납하는 등의 공공기여를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근원적인 결론은 강남에 가지 않아도 살만한 환경을 곳곳에 조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그동안 해온 것처럼 아파트만 줄줄이 짓는 것은 해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으면 아무리 배후 도시를 만들어도 서울 그리고 강남에 대한 선호만 더 키울 뿐이라는 겁니다. 통근이나 통학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매일 1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출퇴근을 하는 이런 도시 구조를 유지한 채 강남에 재건축 아파트 몇 단지 더 한다 해가지고 이게 풀리는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알겠습니다. 신유만 기자, 잘 들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3분기 깜짝 실적을 냈습니다. 매출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영업이익도 10조 원대로 돌아왔습니다. 부진을 겪었던 반도체 부문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오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매출은 86조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2조 1천억 원으로 좋게 내다봤던 시장 전망치도 웃돌았습니다. 지난 분기까지 혹독한 겨울을 보냈던 반도체 부문의 반등이 깜짝 실적을 이끌었다는 평가입니다. 반도체 수요는 늘고 가격은 오르는 일명 슈퍼사이클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설비 투자 규모로 봤을 때 내년에 공급 과잉이 심해질 것 같진 않아요.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전환점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 4차 산업혁명 초입이던 2017년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IT 제품 수요가 증가한 2020년에 이어 찾아온 이번 슈퍼사이클은 인공지능, AI 붐이 이끌고 있습니다. 오픈 AI가 추진하는 700조 원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비롯해 빅테크들이 앞다퉈 AI 인프라 증설에 나서면서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HBM뿐만 아니라 범용 메모리 반도체 가격도 당분간 계속 오를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DRAM을 층층이 쌓는 구조가 HBM이기 때문에 DRAM이 급증할 수밖에 없죠. AI 반도체의 지금 상황에서는 상승폭이 크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을 하는 거고. 잠정 실적 발표 직후 신고가를 찍었던 삼성전자 주가는 차익 실현과 미중 갈등 우려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경주 에이펙 회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결국 만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회담을 앞두고 두 나라 모두 서로의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며 삿바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백대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미중 정상이 이달 말 한국에서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두 나라 간 상당한 소통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실무급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Maybe it was to distract from that, and three, maybe it was a mistaken attempt to try to gain leverage before the two leaders meet in Korea in October. 지난주 히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미국이 중국의 추가 관세 100% 부과를 예고할 때까진 무산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다 이틀 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해치려는 게 아니라 도우려는 것이라는 글을 올린 이후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추가 관세 100% 부과가 시작되는 다음 달 1일 직전 미중 정상이 한국에서 머리를 맞대 합의점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입니다. 다만 기싸움은 지속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이 중국 선박에 대한 항만 수수료 부과에 착수하자 중국도 바로 다음 날 미국 선박의 입항 수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강대강 대치와 숨고르기를 반복하며 세계 경제가 들썩이는 상황에서 두 나라 모두 파국으로 치닫는 것은 원치 않는 만큼 적절한 타협점을 찾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호입니다. 머스크의 우주선 스타쉽이 11번째로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인간의 화성 착륙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3, 2, 1. 대형 우주선 스타쉽이 시뻘건 불기둥을 내뿜으며 하늘로 솟구칩니다. 발사 3분 뒤 1단 로켓 부스터와 2단 우주선이 분리되고 궤도로 진입합니다. 발사 17여 분 만에 모형 위성을 배치합니다. We got ship on orbit, nominal orbital insertion, so right in the money with its trajectory. 엔진 재점화 실험 등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1시간 6분간의 비행을 마무리합니다. Hey, welcome back to Earth, Starship. We are down in the Indian Ocean. 앞서 올해 초 세 차례 시험 비행에선 우주선이 모두 공중에서 폭발했지만 지난 8월 10차 비행에 이어 11차 비행에서 연속으로 성공한 겁니다. What a day. A whole lot more to go through. As you just saw everybody here at Star. 인류를 화성에 보내 거주하게 한다는 스타쉽의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In the future, we hope to use all of that, what we learned from the moon, for helping us go to Mars. And so we could see a very different Mars as well.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2년 뒤엔 우주 비행사를 태우고 달에 착륙시키는 업무에 스타쉽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10월 들어서 가을비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처럼 가을의 청명한 하늘을 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내일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레까지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까지 강원 영동과 전남, 영남에 20에서 60mm,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에 10에서 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강원 산지와 전남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대구가 16도, 춘천 13도, 대전 17도로 서늘하게 출발하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이 24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7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겨울 같은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14일 화요일 뉴스9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